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5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류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 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뇌 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 안에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105mg입니다.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mg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제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멎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처럼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치할 수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 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는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도 지금은 허가가 나서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까지 같이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